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4주차 3교시 지하에 있는 석유가스를 지상으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석유에 이제 숨어 있는 구조의 크기인 집을 어떻게 찾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석유가스의 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그럼 최종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거를 최대한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얼마나를 생산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해수율이라고 하고 영어는 리커버리 팩터라는 말을 써서 보통 RF라는 말을 씁니다. 분야에 따라 어떤 RF 같은 거는 라디오 프리퀀시에서 또 다른 말을 쓰는 데도 있는데 이제 석유 가스 공학에서는 그 리커버리 팩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 해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저류층의 압력이 높으면은 지상하고 지하의 압력 차가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체가 얼마만큼 잘 흘러갈 수 있게 돼 있는지 암석이 갖고 있는 특성인 투과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퍼미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 퍼미어빌리티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얘는 암석이 갖고 있는 특징. 자, 그 다음에 유체가 갖고 있는 특성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점성도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비중과 그렇죠? 경질류냐 중질류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뭐가 있는지, 이 안에 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사우어하든지 아니면 스위트하다라는 말로 유치에 대한 것들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점성도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점성이니까 꾸덕꾸덕한 정도죠. 왜냐면 점성도가 작으면 많이 잘 흘러가겠죠.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얘기들. 그래서 결국 종합해 보면 압력, 투과도, 점성도가 직접적으로 석유의 생산량과 최종 해수율인 리커버리 벡터에 영향을 주는데, 그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은 유체의 유동 방정식이에요. 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만드는 과학자인 달시, 헨리 달시의 이름을 따서 달시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체의 유동량은 암석의 투과도, 그 다음에 여기에 단면도, 왜냐면 실험을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얘가 단면이 크면 많이 지나가겠죠. 단면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저류층으로 따지면 두께랑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의 점성도. 점성도는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압력 차, 시작점이랑 끝점의 압력 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가스랑 오일이랑 뭐가 더 잘 생산이 될까? 가스가 점성도가 훨씬 낮겠죠. 그래서 점성도를 낮추면 생산이 증가하고, 퍼미어빌리티를 크게 하면 생산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수를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점성도를 낮춰주면 돼요. 오일의 헤비 오일을 점성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암석의 공급률을 높여줘요. 근데 공급률은 그냥 높여지는 게 아니죠.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그게 셰일 가스 개발하는 것처럼 하이드로 프랙처링이랑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은 얘가 커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압력 차이를 크게 해주죠. 그러면 지표에서 펌프를 달면 돼요. 펌프를 달아서 석션을 하게 되면 델타 P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석유 생산을 많이 하고 싶다. 뭐를 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는지는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워요. 이 세 가지 인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꿔서 Q를 늘리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도의 단위는 센티포이즈라는 것을 쓰는 거고, 그렇죠? 퍼미어빌리티의 단위는 실제로는 달시 아니면 밀리 달시를 쓰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유닛은 면적이에요. SI 유닛으로 바꿔보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과도.
투과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보면은 모래로 된 거예요. 모래는 진흙 알갱이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극이 크기 때문에 유체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퍼미어빌리티가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쉐일은 진흙으로 되게 아주 치밀해요. 그래서 얘는 이 안에 갇혀 있는 양도 적지만 이 갇혀 있는 게 밖으로 이탈을 하려면 이 돌을 깨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1m 이동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10년이 걸리는 거 우리가 기다려서 석유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결국 생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는 저류층의 투과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유체의 점성도가 낮은 경질류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자연이 우리한테 그걸 제공하진 않죠. 우리가 찾아봤더니 저류층의 투과도가 낮고 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있는 유체는 점성도가 크더라. 이거를 버릴 거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생산을 할 거냐. 자, 무슨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높은 투과도와 낮은 점성도가 생산을 용이하게 해서 뭐를 높여줘요? 해수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점성도는 가스는 당연히 낮겠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물이 점성도가 1cm/포이즈예요. 물이. 그렇죠? 그래서 물도 잘 흐른다는 거죠. 기름하고 다 있으면 점성도는 어떤 게 더 크냐? 가스 빼놓고 일반적인 오일에서는 오일의 점성도가 물보다 훨씬 커요.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누가 빨리 움직일까요? 물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물하고 오일이랑 섞여 있으면 뭐만 나와요? 물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물체, 유체의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시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넣은 이제 꿀 아니면 스타벅스에 있는 시럽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하죠. 그죠? 근데 이 시럽을 잘 녹이려면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이 잘 녹겠죠. 그래서 점성도는 뭐의 함수냐? 온도의 함수예요. 여기서 벌써 팁이 하나 나왔죠. 점성도가 높은 중진류를 우리가 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이면 암석에 있는 내에 있는 유체가 점성도가 낮아지겠죠. 점성도가 낮아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동성을 만들어 놓고 얘를 생산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석유 해수를 증진하는 기술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투과도. 투과도는 유체의 알갱이들이 큰 것들이 대부분 투과도가 커요. 이 밑을 빠져나가기가 좋으니까 조밀조밀한 것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은 이 안에 똑같은 크기로 모래를 채우면 이 빈 공간의 크기는 똑같아요. 공극은. 뭐랑 똑같느냐? 같은 크기의 작은 사이즈에 동일한 사이즈로만 하면 동그란 것들이 패킹이 돼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공극률은 포로시티는 똑같아요. 근데 퍼미어빌리티는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큰 데를 지나가니까 저항이 적어요. 근데 얘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지치죠. 그죠? 그러면 유체들이 많이 빙빙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도의 정의는 특정 유체가 다공질 매체를 잘 흐르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화했는데 뭐의 수치냐면 다공질 매체의 수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실험으로 계산을 할 때는 측정을 할 때는 물을 쓰거나 뭐 가스를 써서 측정을 하는데 가스를 썼을 때 할 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점성도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퍼미어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우리가 다이시 이퀘이션 할 때 Q는 점성도, 퍼미어빌리티, 델타 P죠. 얘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결국 K는 뭐가 돼요? 델타 P분의 그죠? 뮤
Q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쪽에서 집어넣고 이쪽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P1, P2 이 압력차 메저먼트가 되죠. 여기다 집어넣는 유량 알죠? 유체 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1이죠. 그럼 K를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Q와 델타 P를 바꿔가면서 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면 기울기가 돼요. Q하고 P하고 조금 기울기가 되니까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퍼미애빌리티가 돼요. 그러니까 유량의 일정한 유량을 여러 개를 측정을 하는 거죠. 실험을. 그래서 실험으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과도는. 그죠? 그래서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에는 공극이 많고 공극이 많은 거는 투과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면 공극률이랑 투과도를 우리가 K로 쓰는데 얘는 이렇게 리니어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처럼 어떻게 돼요? 암석과 암석 사이가 아주 붙어 있어 시멘트처럼 붙어 있으면 이 안에 빠져나가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퍼미애빌리티가 작은 경우에는 유체 생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투과도의 단위를 우리가 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보면 마이크로니까 뭐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죠. 근데 요거는 1에 가깝죠. 1.0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1달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달시, 퍼미애빌리티가 크면 클수록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크다? 뭐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는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유닛을 보면 얘의 물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물리적인 유닛이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수변도라는 거는 처음 나왔어요. 영어로는 웨터빌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말은 왜 쓰냐면 이 모래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암석의 조각으로. 그러면 처음에 물이 있으면은 물이 이 암석의 그레인이랑 친하다. 친한 정도. 그래서 물이랑 친하면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래가 물이랑 친하다 그러면 이 표면에 뭐가 들어붙냐면 물이 들어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기름은 어디에 있냐면 요 사이에 오일이 있겠죠. 오일. 자, 그러면 이 친수성으로 돼 있으면은 이 오일은 이런 모래 알갱이 표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익스트랙션이 가능한 거예요. 추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친수성이 오일을 해소할 때 리커버리 팩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사암은 친수성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오일 웻이 됐다. 오일이 더 친하다. 그러면 이 샌드 표면에 여기처럼 뭐가 붙는 거예요? 오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일이 생산되고 나서도 이 표면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해소되는 오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친수성. 알갱이 표면에 모래 표면이 물이랑 친하기 때문에 오일은 표면에 안 붙어 있으니까 쉽게 떨어져 나간다. 친유성. 오일이 서피스에 너무 친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고 거기서 객이기 때문에 CO2, 그 오일을 해소하는 양이 적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웨터빌리티는 뭐냐면 이 표면에 납작하게 돼 있어서 이 각도가 낮으면 이거를 접촉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각도가 낮으면 펑퍼짐하니까 솔리드랑 뭐랑 친한 거예요? 물이랑 친한 거예요. 근데 이 각도가 90도보다 크면 물이 잘 안 붙으려고 하죠. 누구랑 친해요? 기름하고 더 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오일 웨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친수성, 친유성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친유성이냐 친수성에 따라서 저류층에 어떤 것들이 생산이 잘 될까? 결론적으로는 뭐가 더 생산이 잘 되는 거였죠? 친수성이었죠. 땅속에 물만 남겨놓으면 우리한테는 좋죠.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물에는 관심이 없고 기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변도 같은 거를 이용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또 해수율과 관련되려면 어떻게 돼요? 친유성을 다시 뭘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될까요? 친수성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것들이 설펙턴트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비누 같은 거. 여러분들, 우리가 비누를 살갗에 칠하는 이유는 뭐죠? 먼지나 때들이 표면에서 쉽게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바위에 있는 암석 표면에 들러붙지 않게, 뭐가 기름이. 그래서 그런 거를 띄면은 얘가 접촉이 잘 안 될 수도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석유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석유 생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석유의 비중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점성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지역에 보면 API 그래비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7, 38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PI는 요 구간이라 여기는 덴서티입니다. 비중 141.5 마이너스 131.5라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API 디그리라는 말을 씁니다. API도. 요 API는 아메리카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의 약자예요. 요 API를 쓰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 비중이 얼마죠? 1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0 10이에요. 물이 10도 API를 갖는 겁니다. 10도 API. 자, 그러면 API 요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API는 어떻게 되죠? 식에서 올라가죠. 자, 그래서 API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비중이 작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8은 물보다 어떻게 될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죠. 이 캐나다에 있는 오일 샌드 안에 있는 오일을 우리가 비투멘이라고 불러요. 비투멘. 근데 이 비투멘이라는 거는 뭐보다 더 무거우냐? 물보다 더 무거워요.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다는 거죠. 거의 고체예요. 고체. 점성도가 원래 크기 때문에 얘는 고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2, 요 정도가 가운데 중자, 무거울 중자 중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는 뭐보다 API가 22보다 작으면 우리가 무거울 중자 중진류를 쓰는 거예요. 알라스카에도 있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거는 경질류예요. 37. 근데 경질류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그죠? 정제를 하면 어떻게 되면 가벼운 납사 성분이 많아요. 이 경질류 쪽으로 갈수록. 예, 10이죠. 잔사류. 레시주가 10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사바스카에 있는 캐나다 오일샌드는 56이에요. 가벼운 게 없어요. 납사는 거의 성분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요 두 개를 요약해 놓은 게 여기에 있네요. 그죠? 중진류, 무거운 헤비 오일은 헤비하고 뭐가 많다 그랬죠? 황해 함량이 많다. 황해 함량이 많은 걸 우리가 사우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대신 노르웨이에 있는 북해 유전에 있는 거는 라이트한 오일 경우에 사우한 것도 점점 떨어지죠. 그 대신 경질류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1배럴의 오일을 가지고 프로덕션을 하면은 이게 이제 평균 값이라고 하게 되면 42갤런이라 그랬죠. 159리터죠. 그렇죠? 47%를 가솔린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3%, 나머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헤비 오일을 가지고
최대한 가솔린 성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한국이 잘하는 고도화 설비예요. 고도화 설비. 그렇죠? 어디에서? 정제할 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헤비 오일이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싸겠죠. 값싸게 사다가 휘발유를 최대한 많이 뽑아서 이익을 최대한 남기려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결국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원유가 존재를 하는 거고 비중에 따라서 경질유, 중질유. 그렇죠? 그러면 점성도가 달라지죠. 비중도 달라지고. 비중이 크면 클수록 무거울수록 점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점성도가 증가하면 뭐가 낮아져요? 리커버리 팩터에 해당되는 RF 값이 작아지죠. 그러면 매장량이 적은 거죠. 이렇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은 원유는 경질유, 밝은색, 그리고 점성도가 낮고 궁극적인 이게 휘발 성분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황 성분처럼 불순물들이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근데 중질유는 유황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지하에 있는 1리터가 지상의 온도와 압력이 낮은 곳으로 오면 0.75리터의 오일이랑 가스가 한 300 큐빅미터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그건 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액체, 기체가 상위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바뀔 때는 원래 일직선이에요. 어느의 경우에 단일 성분일 경우에. 근데 이게 두 개 같은 게 세 개가 섞여 있다면 이런 형태의 엔벨로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유는 수백 개의 성분의 복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성향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퍼의 함량이 적을수록 그 다음에 API 그래비티가 클수록 헤비에서 라이트, 사우에서 스위트한 거로 갈수록 좋은 품질의 원유를 갖는데 여기에서 보면 WTI가 제일 품질은 좋은 거죠. 뭐에 비해서? 두바이나 브렌트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생산성 분석은 뭐냐면 우리가 시추를 한 다음에 얼마나 양이 나올지를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없죠. 무슨 근거를 갖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밸브를 열어서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뭐를 가지고 하느냐? 압력이랑 양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을 안 하면 압력이 변화가 없다가 우리가 생산을 한다, 양을 이것만큼 늘린다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가 압력이 줄어들고 다시 밸브를 잡아서 생산을 안 한다 그러면 압력이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데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압력하고 생산량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 생산량 Q는 뮤 오버 K의 델타 P 심플하게 쓰면 그럼 얘하고 얘를 가지고 하니까 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정보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죠. 특히 퍼미어빌리티에 관한 거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아까 퍼미어빌리티를 재는 거는 실험실에서 했지만 얘는 실제 시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땅속에 대한 정보하고 이 반응이 광구가 큰 거랑 작은 경우에는 리스판스가 빨리 짧게 오겠죠. 그러니까 빨리 복원이 되는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압력이 떨어지지 않거나 너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다이시 이퀘이션에 근거해서 압력과 생산량을 규명을 하면 뭐를 알 수 있다? 요 지층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생산성 분석, 웰 테스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산 예측을 하는 거는 단계별로 다른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매장량 예측을 할 때 얼마 정도를 알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볼륨 매출액 계산이에요.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아날로그는 뭐냐면 옆집이 우리 거랑 비슷한 저류층을 갖고 있겠죠. 멀리 안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쟤네들이 얼만큼 생산한지를 보고 그냥 컨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머티리얼 밸런스는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달시 이퀘이션을 가지고 양을 추정을 해서 계산하는 게 머티리얼 밸런스예요. 암석 변화에 의해서 부피가 늘고 줄어드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디클라인 커브는 사실은 매장량을 예측을 하긴 하는데 잔존 매장량, 이미 생산하고 남은 잔존 매장량을 계산할 때 쓰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땅속을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공장에서 이 공장을 실제 돌리기가 뭐하니까 가상적인 컴퓨터 모델에서 만들어 놓고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디지털 트윈이죠. 똑같은 거 실제랑 가상을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석유공학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디지털 트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땅속의 가상적인 모델을 컴퓨터에다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저기 시추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생산량이 얼마를 주는지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석유 쪽에 많이 쓰였냐? 석유가 가장 큰 산업이고 가장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주니까 석유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 매장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랜덤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매장량을 계산을 할 때 크기도 알아야 되고 두께도 알아야 되고 공급률도 알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도 알고 리커버리 팩터도 알았었죠. 그럼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각각. 그럼 얘의 레인지를 주는 거예요. 에어레는 1kg, 3 스퀘어 킬로미터, 두께는 10m, 20m, 50m, 공급은 0.1, 0.3, 0.5 이런 식으로 다 준 다음에 이거 각 요소별로 하나씩을 뽑는 거죠. 눈을 감고. 그래서 랜덤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숫자를 하나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분포로 줄 수가 있으니까 평균 한 30억 배럴 되겠네. 최소 10억 배럴에서 최대 50억 배럴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수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오일정에서는 그 안에 가스가 얼마만큼 많이 녹아 있느냐, 아니 이미 가스가 상부에 존재하느냐, 밑에 물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해수율이 다양히 달라져요. 그죠? 가스는 일반적으로 오일보다 해수율이 높죠. 그냥 압력이 떨어지면은 가스는 점성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스는 점성도가 훨씬 낮겠죠. 그죠? 얘는 수십 센티포이드인데 얘는 0.00 단위로 나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콘덴세이트라는 액체가 액화가 된 가스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막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생산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량을 계산할 때 이런 해수율까지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EOR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던 유체의 유동량들은 요 세 가지 인자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자, 1차 해수는 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펌프 정도만 달아도 생산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1차 해수라고 해요. 자연 유동이나 펌프 작동으로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2차 해수는 뭐냐면 생산을 하고 났더니 압력이 떨어져서 얘 델타 P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뭐를 하냐? 압력만 메인터넌스를 해주는 게 2차 해수. 3차 해수는 뭐냐면 이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제 아무 짓 안 하거나 압력만 높여주거나 유체하고 암석의 프로퍼티를 바꿔주거나. 그래서 유체와 암석의 상호 관련된 물성을 변화시켜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3차 해수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30% 아무것도 안 하면 생산된 게
이런 2차 예수 방법을 써서 투자를 하면 생산량이 50%까지 늘 수 있거나 또 3차 여기서 더하게 되면은 뭐 최대한 80%까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투자 들어가는 돈이랑 생산을 해서 얻는 추가 생산량을 팔았을 때 나오는 돈이랑 비교를 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석유 해수 증진 기술이라고 하고 인핸스 오일 리커버리라는 약자로 EOR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2차 해수는 압력을 하는데 물은 오일보다 무거우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바닥에 집어넣고. 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오일의 어디에 상부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압력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체지만 액체냐 기체에 따라 가지고 주입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차에서는 유체를 주입해서 저류층의 압력 유지를 인하여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